1942년 11월 20일 금요일, 키티에게.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는 유태인에 관한 소식을 들을 일이 거의 없었고 우리는 되도록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애써왔어. 어쩌다 미프 아주머니가 우리가 아는 유태인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해주면 엄마나 반단 아주머니가 늘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미프 아주머니도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거든. 그래서 두세 씨는 갖가지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 그가 해준 이야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참혹하고 야만적이었어. 그래도 충격이 조금 가시면 다시 농담을 하거나 서로 놀려대곤 해. 계속 침울하게 있어봤자 우리 자신이나 바깥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무엇보다 뒤채가 우울한 은신처가 된다고 좋을 게 뭐냐는 거지. 무슨 일을 하든 먼 곳으로 떠났을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 웃다가도 깜짝 놀라 웃음을 멈추고 그토록 즐거워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해. 그렇다고 하루 종일 울어야 하는 걸까? 아니, 그럴 순 없어. 이 우울한 기분도 곧 사라질 거야. 나를 슬프게 하는 게 또 있어.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방금 말한 비참함처럼 잘 사라지질 않아. 요즘 갈수록 외롭다는 느낌이 더해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주위의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지금까지는 주로 즐거운 일과 친구들에 관한 일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 하지만 요즘은 부쩍 불행한 일이나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많아졌어. 그리고 마침내 아빠가 아무리 다정하다 해도 이미 잃어버린 나의 행복과 과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엄마와 언니가 내 감정과 상관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런데 도대체 난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내게 부담을 주는 걸까, 키티? 난 정말 감사할 줄 모르지?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는데 또 나쁜 일을 생각해야 한다니 현기증이 나. 너의 안내가.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키티에게. 세상에, 불을 너무 많이 켜서 배당된 전력량을 초과하고 말았어. 그래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 아예 불을 끄고 지내야 된대. 14일 동안이나 불을 켜면 안 된다니 굉장하지. 하지만 누가 알아? 그러고도 잘 지낼지. 4시나 4시 30분만 돼도 어두워져서 책을 읽기 힘들어. 모두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어둠 속에서 지낼 방법을 찾고 있단다. 수수께끼 내기나 체조하기, 영어나 프랑스어로 말하기, 책에 대해 비평하기 등. 하지만 그것도 계속하니까 실증이 나. 어제 저녁 나는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아냈어. 바로 성능 좋은 만환경으로 불이 켜진 이웃집 창을 엿보는 거야. 낮에는 커튼을 달 1cm도 열면 안 되지만 어두울 때는 상관없잖아. 우리 이웃이 그토록 흥미로운 대상인지 괄호 열고 적어도 우리 이웃은 그래 괄호 닫고 미처 몰랐어. 아침 식사 중인 집도 엿봤고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는 집도 봤어. 맞은편 치과의사가 잔뜩 겁에 질린 할머니를 치료하는 모습을 엿본 적도 있어. 나는 두세 씨가 아이들과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교육자인데다 끝없이 예절에 대해 늘어놓는 설교가지 뭐야. 매우 고귀한 교육을 받은 그 신사분과 몹시 비좁은 방을 같이 써야 하는 드문 행운을 얻는 바람에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곳의 청소년 셋 가운데 가장 교육을 잘못 받은 아이라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잔소리와 훈계를 피하거나 못 들은 척하려면 무척 노력해야 해. 두세 씨가 그토록 야비하게 고자질할 줄은 몰랐어. 하필 엄마에게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건 뭐야? 그가 막 내 앞에서 바람을 날리면 거기에 엄마마저 가세하여 내 뒤에서 바람을 날리는 거야. 게다가 운이 좋을 때는 5분 뒤 반단 아주머니까지 나를 불러다가 위에서 바람을 날려. 은신처 사람들은 무슨 일에든 서로 끼어들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간단히 가장 버릇없는 아이로 지목받게 되었으니 갈수록 태산이라고나 할까?
저녁에 침대에 누워 그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과 남들에게 지적받은 결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 혼란스러워서 그날 상태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 그러다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며 잠이 들지. 세상에, 지금 내가 너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미안해. 하지만 이미 쓴 걸 지우고 싶진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종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니까, 키티. 그러니 앞문장을 다시 읽으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깊이 생각하진 마. 그러면 그 문장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거야. 너의 안내가. 1942년 12월 7일 월요일. 키티에게. 올해는 한우카 축일과 니콜라우스 축일이 겹쳐서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 한우카 때 우리는 예쁜 장식물을 여기저기 달고 촛불을 밝혔어. 초가 부족해서 딱 10분만 불을 켰지. 하지만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나마 괜찮았어. 반단 아저씨가 나무로 촛대를 만들었는데 꽤 쓸만해. 토요일에 니콜라우스 축일은 훨씬 근사했어. 베프와 미프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아빠와 귓속말을 주고받아서 모두 궁금해했어. 뭔가 준비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8시에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를 지난 뒤 괄호 열고 나는 소름이 끼쳐서 어서 빨리 안전한 위로 올라가고 싶었어. 괄호 닫고 중간 방에 갔어. 창이 없어서 그 방은 불을 켤 수 있거든. 그때 아빠가 커다란 수납장의 문을 열었어. 예뻐라. 모두 탄성을 질렀어. 구석에 니콜라우스 종이로 꾸민 큰 바구니가 있었거든. 우리는 재빨리 바구니를 들고 위로 올라갔어. 그 안에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시와 함께 멋진 선물이 들어 있었단다. 니콜라우스의 시는 너도 알고 있을 테니 여기에 적지는 않을게. 나는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인형을, 그리고 아빠는 책받침대를 선물로 받았어. 어쨌든 멋진 아이디어 덕분에 지금껏 한 번도 니콜라우스 축일을 지내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성공적으로 첫 파티를 끝낸 셈이지. 너의 안내가. 1942년 12월 10일 목요일. 키티에게. 반단 아저씨는 원래 소시지와 고기, 양념을 취급하는 일을 했대. 양념에 대해 아는 게 많아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래. 아저씨는 이제 이곳에서도 실력 발휘를 했어. 우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앞으로 더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 고기를 많이 주문해서 괄호 열고 물론 불법으로 괄호 닫고 병조림을 만들 계획이야. 아저씨는 구이용 소시지와 헬더 소시지 그리고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 소시지를 만들려고 했어. 먼저 조각낸 고기를 분쇄기에 넣고 2-3번 돌린 다음 재료를 모두 섞어 고기 반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깔때기를 이용해 창자 속에 채워넣는데 난 이 과정을 꽤 재미있게 구경했어. 구이용 소시지는 만들자마자 양배추 절임을 곁들여 점심으로 먹어치웠어. 오래 두고 먹으려고 만든 헬더 소시지는 일단 잘 말려야 했어. 긴 막대에 소시지를 걸고 막대기 양쪽 끝을 끈으로 이어서 천장에 매달았어. 방에 들어와 매달린 소시지를 보면 웃음이 터져나와. 정말 우스꽝스럽거든. 방 안은 그야말로 수습하지 못할 만큼 난장판이야. 반단 아저씨는 뚱뚱한 몸에 괄호 열고 실제보다 훨씬 더 뚱뚱해 보였어. 괄호 닫고 아주머니의 앞치마를 두른 채 고기와 씨름했어. 피 묻은 손과 더러워진 앞치마를 보면 영락없는 정육업자 같아. 아주머니는 네덜란드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수프를 젓고 고기를 살피다가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한숨 쉬며 불평하기도 하고 여하간 그 많은 일을 동시에 했단다. 적지 않은 나이에 엉덩이 살을 빼겠다고 멍청하게 체조를 그렇게 해댔으니 당연히 다칠 수밖에. 두세 씨는 한쪽 눈에 염증이 생겨 난로가에 앉아서 카밀레 차로 눈을 적셨어. 아빠는 의자에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었는데 구부정하게 앉아 편치 못한 얼굴로 반단 아저씨의 손가락을 쳐다보는 걸 보면
류머티즘이 재발한 게 틀림없어. 꼭 양로원의 늙은 상위 군인 같아. 패턴은 고양이 무시와 함께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엄마, 언니와 나는 감자 껍질을 벗겼어. 하지만 모두들 반단 아저씨를 쳐다보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두세 씨가 치과 진료를 시작했어. 첫 진료 과정이 어땠는지 재미삼아 이야기해줄게. 엄마는 다림질을 하느라 바빠서 반단 아주머니가 첫 번째로 방 가운데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 잔뜩 점잔을 빼며 진료기구를 꺼내기 시작한 두세 씨는 소독약으로 쓸 오데코론과 밀랍 대용품으로 사용할 바셀린을 달라고 부탁했어. 그러고 나서 아주머니의 입안을 들여다보며 송곳니와 어금니를 건드렸는데 그때마다 아주머니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죽을 것처럼 몸을 비틀어대며 괴상한 소리를 질렀어. 한참 동안 괄호 열고 사실 2분도 채 안 걸렸지만 적어도 아주머니에게는 한참이었을 거야. 괄호 닫고. 검사한 뒤 두세 씨가 이에 난 구멍을 긁어내려 했거든. 하지만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아주머니가 팔다리를 마구 휘저어대는 바람에 두세 씨가 기구를 놓쳤는데 그만 그게 아주머니의 이에 박혀버린 거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 아주머니는 요동치며 울음을 터뜨렸고 괄호 열고 그런 기구를 입안에 넣고 그렇게 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 괄호 닫고 기구를 빼내려고 기를 썼지만 그럴수록 기구가 더 깊숙이 박혀버렸어. 두세 씨는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주머니를 지켜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나라면 분명 더 크게 소리 질렀을 테니. 사실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한참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아주머니는 겨우 기구를 빼냈고 두세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치료를 계속했어. 치료가 너무 빨리 끝나서 아주머니는 소란을 피울 틈이 없었어. 모두 반단 아저씨와 내가 훌륭한 조수 노릇을 했기 때문이야. 아마 두세 씨는 지금까지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을걸?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치료 중인 무면허 의사라는 제목의 중세시대 그림을 보는 듯했어. 하지만 그림에 비해 여자 환자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아주머니는 스프가 타지 않는지 틈틈이 지켜봐야 했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웬만해서는 아주머니가 두 번 다시 치료를 받지 않으리라는 거야. 너의 안내가.